강 선생, 이 항아리 좀 봐요. 안에 뭐가 있는데요? 낯을 든 마을 이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한 남자를 불렀고 이끼꾼 뚜껑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강렬한 향 앞에서 사내에 굳었던 얼굴이 무너지듯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일군 회사를 동료에게 통째로 빼앗기고 자식들에게마저 등 떠밀려 남의 외딴섬 폐가로 죽으러 들어가던 그날 68살 남자가 유자밭 뒤편 덤불 속에서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누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살아왔고 34살에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위암으로 저를 두고 먼저 하늘로 갔죠. 작년 3월 20일 저녁이었어요. 서울 청담동의 어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저는 2층 창가 자리에 서서 한강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손에는 얼음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맞은편에는 30년 넘게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의 한준수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자꾸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제가 정년 은퇴한 뒤 후배 준수와 함께 차린 회사, 주식회사 남해자연 발효는 그날 밤 무려 200억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마무리했거든요. 대기업 발효식품연구소에서 30년 세월을 쏟아부어 완성한 저의 특허, 초고순도 천연유자 발효초. 그게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갈 발판을 얻은 순간이었죠. 아내는 제가 실험실에서 밤을 새울 때마다 새벽 2시에 김밥을 싸서 연구소 정문 앞으로 갖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자향은 원래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향이었고요. 그러니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이 잔을 바치는 마음이었습니다. 후배 준수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죠. 형님, 이제 우리 인생 정말 폈어요. 앞으로는 형님 손에 흙 묻힐 일 없이 편하게 회장님 소리 들으시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나는 죽는 날까지 실험실에서 죽을 사람인데 편하게 사는 건 준수 자네 몫이야. 준수도 따라 웃었지만 저는 그 순간 어쩐지 그 웃음 뒤에 이상한 서늘함을 느꼈죠. 그때는 그저 술 기운 탓이려니 했습니다.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준수가 투자자들과 무언가 소곤거리기도 하고 그중 한 사람이 저를 힐끗 돌아보고 씩 웃던 것도 저는 축배의 흥분 속에서 그저 흘려버렸죠. 20년을 함께한 후배가 제 뒤에서 어떤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지 그날 밤 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아침 8시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강남 대치동에 저희 회사 14층 대피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아직도 어젯밤의 흥분이 가시지 않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표실 앞 복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6이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중 앞쪽에서 서 있던 남자가 다가와 신분증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민우 대표님이시죠? 저희는 감사팀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대표님은 업무에서 배제되시고 서류 압수와 자산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감사라니 무슨 감사요? 몇 번을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 없이 저를 밀어내듯 회의실 안으로 몰아넣었죠.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낯선 장부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회사 돈으로 개인 카드를 긁고 유흥업소에서 접대비를 부풀리고 해외 계좌로 20억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저는 아연실색해서 소리쳤죠. 이건 조작이다. 나는 평생 회사 돈 10,000원 한 장 함부로 쓴 적이 없다. 그리고 유흥업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다. 이건 누군가의 음모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눈도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 CCTV 화면과 접대비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가 그야말로 흠없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 서류들이 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 이 촘촘한 그물을 짜려면 최소 반년은 걸렸을 텐데.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죠.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파티에서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웃던 그 얼굴이 아니라 아주 낯설고 서늘한 얼굴이었죠. 저는 후배 준수에게 매달리듯 물었죠. 준수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는 아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뭐라도 말 좀 해봐. 준수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감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사회에서 대표 해임 안건이 만장일주로 통과됐습니다. 지금부터 이분은 대표가 아닙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그때 알았죠.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림을 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후배 놈이라는 걸요. 20년, 제 실험실 열쇠까지 맡겼던 놈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경비 2명이 저를 양쪽에서 잡아 일으켰죠. 회사 밖으로 저는 죄인처럼 이끌려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밖에서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어느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강민호 대표, 20억 횡령 사실입니까? 소액주주 손실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마이크가 사방에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택시를 잡아탔죠. 택시 안에서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들 태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아, 큰일 났다. 아빠가 회사에서. 말이 이어지질 못했죠. 태석이는 대답 대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강남 대치동 저희 아파트 앞 주차장에 벌써 붉은 딱지가 붙은 트럭 3대가 서 있었거든요. 채권자들이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채 반나절도 되지 않아 서울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강 사장, 우리 돈은 어떡할 거야? 우리 애들 학원비 어떻게 되란 말이오?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서 있었죠.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저는 지방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올랐는지 기억도 나질 않았어요. 집안에는 이미 아들 태석이 부부와 딸 수진이 부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태석이가 소파에 앉은 채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애들 국제학교 학비도 지금 밀렸는데 아빠 신용으로 받아둔 대출은 또 이거 어떡해요? 저는 태석이의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지금 감사팀에 끌려 나온 몸으로 집에 겨우 들어왔는데 아빠 몸도 걱정하지 않고 학비 이야기부터 나오다니. 며느리는 소파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제 어떡해요? 아버님 명의로 받은 대출도 다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너무하시네요. 딸 수진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 제 무릎 앞에 앉아 아빠 아빠 하며 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카페 2개 하고 있는 거 알잖아. 그 확장 자금 아빠가 대준다고 약속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 이번 달 부도 나면 진짜 나도 다 끝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니라 뼛속까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서 뜯어낼 돈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제야 몸몸으로 밀려들었거든요. 사위는 그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이라도 빨리 정리해서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남겨주셔야죠. 그날 오후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3월의 봄볕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고 아파트 앞들의 개나리는 노랗게 피기 시작하고 있었죠.
10년 전 이 방에서 아내가 마지막 숨을 쉬던 것이 떠올랐어요.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말했죠.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살아요. 그때 저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 침대에 앉아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임아, 나 아이들 잘못 키웠나 봐. 나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 밖에서는 며느리와 딸이 뭐라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방문에 귀를 대지 않아도 들리는 그 소곤거림. 늙은 아버지의 통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금은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 사택은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축축한 진흙에 담긴 것처럼 무거웠죠. 저녁이 되어 태석이가 안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이거 지금 사인해 두는 게 낫겠어요. 통장 관리 위임장인데 지금 정신없을 테니까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아빠 이름으로 채권자들 상대하는 거 아빠가 감당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거든요. 태석이가 내미는 위임장에 저는 손을 떨며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에 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아들을 믿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든 태석이가 방문을 닫으며 며느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됐어. 이제 연금 통장까지 우리 거야. 밤 11시가 되어서야 자식들은 모두 집에서 나갔어요. 텅 빈 거실에 저는 홀로 앉아 벽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죠.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는 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심장 소리인지 시계 소리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젯밤 이맘때 저는 청담동에서 샴페인을 들고 서 있었죠.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저는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고 감사팀에게 통장을 뒤지운 신세가 되고 자식들에게마저 위임장을 써주고 벼랑 끝에 걸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은 계속 뉴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저의 얼굴이 크게 떠 있었죠. 대기업 연구원 출신 유명 벤처 대표, 20억 횡령 혐의로 이사회 해임, 소액 주주들 손실 눈덩이. 저는 그 화면을 응시하다가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아파트를 울리며 사라질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밤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이 정말 혼자라고 느끼는 밤이구나.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혼자는 아니었죠. 그때는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유자꽃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남해 여행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쥐고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정임아,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정말로 다 잃었어. 회사도 이름도 아이들도. 창밖에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저는 그날 밤 아내의 사진을 껴안은 채 울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도록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직 그때는 반쪽밖에 알지 못했거든요. 집을 나서던 날은 4월 초의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회색빛인지 잿빛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저 무겁고 낮은 하늘이었죠. 대치동 아파트에 감정평가사들이 들락거린 지 1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협박 전화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끊이지 않았고 저는 그 사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아침 태석이가 준수와 함께 저희 집에 들어섰습니다. 자식과 배신자가 나란히 서서 늙은 아비의 안방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 광경을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태석이는 늘 그렇듯 다리를 꼬며 소파에 앉았고 준수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그러고는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지금 서울에 계시면 상황만 더 나빠져요. 기자들도 못 떼어놓고 채권자들도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고 잠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계시면 저희가 이 사건 정리해서 형님 명예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그저 그것만 물었죠. 준수는 그 순간 아주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해에 저희 회사 소유 별장 하나가 있거든요. 예전에 유자반 매입할 때 딸려온 집인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형님 혼자 조용히 몇 달만 계시면 저희가 여기 상황 정리해서 다시 모시러 갈게요. 저는 그때 이미 판단력이라는 걸 잃은 상태였거든요. 서울에 있어봤자 자식들에게도 채권자들에게도 짐이 될 뿐이라는 생각, 그것뿐이었습니다. 태소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빠, 준수 삼촌 말이 맞아. 좀 내려가서 쉬다 오세요. 우리도 아빠 얼굴 볼 낮이 없네요. 그렇게 8시간 뒤 저는 서울 남부터미널 대합실에 낡은 스포츠 가방 하나를 무릎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두어 벌과 아내가 살아있을 때 쓰던 유자 향수병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죠. 그게 제 인생 68회가 담긴 짐의 전부였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도, 강남의 회사도, 통장도 아이들에게 위임장으로 다 넘어간 상태였죠. 그렇게 손을 놓아준 아비인데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저를 터미널까지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수만 저를 데려다주고 표를 끊어주었죠. 형님, 마음 편히 계세요. 3개월만 좀 참으시면 됩니다. 버스가 밤을 뚫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조명이 드문드문한 국도가 이어졌죠. 저는 창가의 이마를 기대어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아내와 함께 남해로 여행 갔던 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저희 부부가 30대 중반이었죠. 아내는 유자꽃 아래에서 배시시에 웃으며 여보, 우리 늙으면 이런 데서 살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임아, 나는 죽어도 서울 사람이야. 유자밭에서 뭘 먹고 살아? 아내는 그저 웃기만 했고요. 그날 남해 여행 사진 한 장이 지금 제 가방 안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남해 터미널에 도착한 곳은 다음날 새벽 5시였습니다. 어둠이 채 걷지도 않은 시각, 저는 첫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배가 뜨는 선착장으로 갔죠. 준수가 종이에 적어준 대로 했습니다. 아침 6시 반. 저는 어른 20명이 겨우 들어가는 자그마한 나룻배 같은 여객선을 탔어요. 4월인데도 남해바다의 새벽바람은 어찌나 매섭던지 잠바옷깃을 자꾸 여미게 되더라고요. 배는 20분쯤 흔들리고 나갔고 이윽고 안개 속에서 조그마한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섬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소학도. 배가 낡은 나무 선착장에 닿았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어차피 준수가 마을 이장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다더군요. 저는 종이 지도를 손에 쥐고 이장이 알려주었다는 그 밭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흙길이었어요. 왼쪽으로는 남해바다가 회색 파도를 뒤척이고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언덕을 따라 유자나무들이 빼곡히 서 있었죠. 유자철은 다 지나 열매는 없었지만 어린 잎사귀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바로 그 향기, 은은한 유잣잎 향이 코끝을 스칠 때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죠. 정임아, 나 여기로 왔어. 소리내어 말할 힘은 없었습니다. 밭길을 30분쯤 걸었을까요? 지도 끝에 표시된 자리에 이르렀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짐가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준수가 별장이라고 말했던 그 집, 그건 별장이 아니라 폐가였습니다. 검은 지붕은 절반쯤 무너져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은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억새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죠. 대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나무 판때기가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그 안쪽 마루에는 20년은 좋게 쌓였을 먼지가 회색 이끼처럼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준수가 말한 별장이구나. 이게 태성이가 말한 조용한 데구나. 저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자리.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어 없어져 달라고 보낸 자리였죠. 그날 저녁 저는 폐가 마루에 앉아 초 하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장이 챙겨 보내준 낡은 이불 한 채, 냄비 하나, 쌀 한 돼. 그것뿐이었어요.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수도는 마당 우물이 전부였습니다. 우물 뚜껑을 열자
안쪽 벽에 이끼가 시커멓게 앉아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우물물로 밥을 지어 소금 한 꼬집 뿌려 밥을 먹었습니다. 68살 인생 처음으로 소금밥이라는 걸 처음 먹어본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아이고 여보 뭘 이런 걸 자시고 그랬을 텐데요. 저는 밥그릇을 놓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자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고 바닷바람이 미친 짐승처럼 지붕을 흔들렸죠. 절반 무너진 지붕 틈으로 빗물이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졌고 저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 쪽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폭우 속에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이 바람에 낡은 벽이 쓰러져도 이 섬에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테니까요. 통곡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소리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가방을 열어 아내의 유자 향수병을 꺼냈습니다. 유리병 안쪽에 갈색으로 변한 마지막 몇 방울이 아직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뚜껑을 열어 코 가까이 가져갔죠. 10년 전 아내의 손등에서 나던 그 향기가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정임아, 나 지금 여기 왔어. 나 지금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향수병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어깨가 흔들렸고 눈물이 뺨을 따라 흔들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정신을 잃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몸이 축축한 이불에 붙어있는 감각으로 저는 겨우 눈을 떴죠. 창호지가 다 뜯어져 나간 창문 밖으로 회색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비가 아침 무렵에는 그친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몸을 일으키면 이 폐가와 이 섬과 이 남은 인생을 다시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임아, 여기서 이대로 썩어 죽으면 저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에서 웃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삐걱거렸고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마당으로 나갔죠. 4월의 아침에 남해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짠내와 젖은 흙내음 그리고 유자임약행이 뒤섞인 낯선 공기였습니다. 저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억새는 제 키만큼 자라 있었고 가시덤불은 이 폐가를 감옥처럼 둘러싸고 있었죠. 저는 한 발짝 걸어 들어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낡은 농기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러진 낫 한 자루, 이나간 삽 하나, 손잡이가 반쯤 갈라진 곡괭이 하나. 저는 그중 부러진 낫 한 자루를 집어들었죠. 손잡이는 짧고 날은 반쯤 녹슬어 있었지만 아직 서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낫을 손에 쥐고 마당으로 나갔죠. 첫 번째 억새를 베어 넘길 때 손목이 저리도록 아팠어요. 두 번째 억새를 벨 때는 손바닥에 벌써 물집이 잡혔고 세 번째 억새를 벨 때는 그 물집이 터져 낫자루에 붉은 자국이 베어들었죠.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저는 오히려 눈물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 물집 아픈 것이 저를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낫질을 시작한 첫날이 벌써 1회가 지나고 마당은 어느 정도 사람 사는 꼴을 갖췄습니다. 억새는 밑동만 남기고 다 눕혔고 가시덤불은 마당 담벼락 밖으로 밀어냈고 무너진 지붕은 뒷산에서 주워온 슬레이트 조각으로 임시로 덮어놓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진 자리에 굳은 살이 앉기 시작했어요. 68살 손은 이제와 굳은 살이 잡히다니. 저는 그 굳은 살을 볼 때마다 헛웃음이 나왔죠. 그날 오후 저는 폐가 뒤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마당은 어지간한 손을 봤는데 뒤편은 아직 손을 못 댄 상태였거든요. 뒤편은 사람 키 2배가 넘는 유자나무들이 밀림처럼 얽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무릎까지 오는 잡초와 담쟁이 동굴이 겹겹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낮으로 담쟁이 줄기 하나를 자르자 뒤엉킨 덩굴 뭉치가 한꺼번에 우수수 무너져 내렸죠. 그 무너진 덩굴 사이로 무언가 검고 둥근 것이 얼핏 드러났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어요. 처음에는 그게 커다란 바위인 줄 알았거든요. 다시 낫을 휘둘러 그 위를 덮고 있는 덩굴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낫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것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허리 높이에 아주 크고 검은 옹기 항아리였죠. 저는 급하게 그 옆에 덩굴을 마저 걷어냈어요. 두 번째 항아리가 나왔고, 세 번째 항아리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아리가 나왔죠. 저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으로 흙을 내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유자 나무들 사이에는 아주 넓은 장독대가 숨어 있었죠. 커다란 옹기 항아리들이 20개는 좋게 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 담쟁이가 덮고 억새가 덮고 세월이 덮여 있었을 뿐 항아리들은 온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가장 앞줄에 서 있는 항아리 앞에 다가갔어요. 뚜껑이로 이끼가 시커멓게 앉아 있었죠. 저는 옷소매로 이끼를 훔쳐냈고 그 밑으로 오래된 한지가 겹겹이 봉해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한지를 벗겨내는데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어요. 한지겹이 얼마나 두꺼운지 몇 겹을 벗겨도 또 한 겹이 나왔죠. 마지막 한 겹까지 벗겨내고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렬한 향이 얼굴로 확 밀려왔죠. 코가 아닌 뇌로 곧장 파고드는 향이었습니다. 시고 달고 깊고 그 안에 유자의 은은한 향이 오래 익은 술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이 향, 그래, 이 향이다. 제가 대기업 발효식품연구소에서 30년을 살면서 도서관 자료로만 접했던, 그러나 실물은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그 향이었죠. 100년 넘게 대를 이어 숙성된 천연 씨식초, 발효학에서는 초모라고 부르는 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어요. 짙은 호박색 액체가 항아리 안쪽 뼈까지 가득 차 있었고 그 표면 위로 살얼음 같은 발효막이 아주 얇게 덮여 있었죠. 이 발효막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항아리 속의 미생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100년 세월을 그렇게 이 섬 폐가 뒤편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항아리 옆에 이마를 대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임아, 이거 봐.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부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으러 온 폐가가 갑자기 실험실이 된 거였어요. 저는 창고에서 낡은 나무 괴짝을 몇 개를 끌어와 마당에 실험대를 만들고 우물물로 사기 대접들을 씻어 눕히고 이장이 챙겨 보내준 낡은 아궁이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유자밭으로 나가 지천으로 열려있던 어린 열매들을 딸 수 있을 만큼 따았고 우물가에서 그것을 씻어 반으로 갈라 즙을 짜냈죠. 이 나간 사기 대접 위로 노란 즙이 떨어질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향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년 씨식초 항아리에서 아주 조금씩, 정말 한 국자씩만 덜어왔죠. 이 물건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30년 연구원 경력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자즙과 씨식초의 배합 비율을 소수점 아래 자리까지 나누어가며 사기 대접 여러 개에 각기 다르게 담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접은 11대 1, 어떤 대접은 20대 1, 또 어떤 대접은 30대 1. 이렇게 대접마다 종이에 비율을 적어 붙여 놓았습니다. 낮에는 유자를 따고 즙을 짜고 밤에는 아궁이 옆에 앉아 대접 안의 배합 상태를 살폈죠. 68살 노인의 그 폐가에서 눈을 붙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피곤한 줄 몰랐죠. 서울에서 이사회에서 끌려오던 그날, 아들이 위임장을 내밀던 그날,
저는 몸이 축축한 진흙에 잠긴 것처럼 무거웠죠. 그런데 이 폐가에서 유자즙을 짜고 발효 대접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에는 오히려 몸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 무언가가 제 손끝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그렇게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첫 배합은 실패했어요. 11대1 비율은 신맛이 너무 날카로워서 목이 아렸죠. 두 번째 배합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20대1 비율은 발효가 진행되다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반복되던 시점, 10번째 대접에서 처음으로 아주 얇은 발효막이 잡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손을 떨며 코를 그 위에 가져다 댔죠. 아직은 부족했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아궁이 옆에서 눈을 감고 잠깐 졸다가 문득 코끝으로 들어오는 어떤 향 때문에 눈을 떴죠. 그 대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기 대접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안쪽에서 깊은 호박색 액체가 아주 얇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위로 은빛에 가까운 발효막이 완전한 형태로 잡혀 있었어요. 저는 대접에 코를 갖다 대고 오래도록 그 향을 맡았습니다. 백년 시식초의 그 깊은 풍미와 남해 유자의 밝고 청량한 산미가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 있었어요. 혀끝에 아주 조금 데워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궁이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등으로 눈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죠. 정임아, 나 드디어 해냈어. 30년 연구소 생활 동안 저는 이런 맛을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논문 발표할 때도, 특허를 낼 때도, 후배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이런 맛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죠. 대기업 실험실 안에 최첨단 장비로도 만들 수 없었던 맛을 이 폐가마당의 사기 대접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로부터 8해쯤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마을 이장이 저희 폐가 앞에 헐레벌떡 뛰어왔죠. 이장은 60 후반에 마르고 검게 그을린 어른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 선생, 좀 도와주소. 아침부터 떼약볕에 밭일을 했는지 지금 머리가 핑핑 돌고 다리가 안 움직여.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저는 이장을 부축해서 마루에 앉히고 급히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접 하나에 방금 완성된 그 유자 발효초를 아주 조금 따르고 우물물을 희석해 이장에게 건넸어요. 이장은 처음에는 이게 뭐요? 하는 얼굴로 대접을 받았죠. 그러다 한 모금을 삼키고는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대접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벌컥벌컥 다 마셨죠. 잔을 내려놓은 이장은 손등으로 입가를 훔치더니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요? 강 선생, 이거 뭘로 만든 거요? 목구멍이 지금 방금 씻긴 것 같소. 머리가 이렇게 깨어난 건 언제였는지 모르겠소. 저는 마당 뒤편 항아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자에 오래 삭힌 식초를 조금 섞어 만든 것이라고 말했죠. 이장은 대접을 손에 쥐고 자꾸만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강 선생, 이거 나 한 병만 얻어갑시다. 내일 마을회관에서 우리 마누라 어깨 아픈 사람들 몇 명 모이는데 좀 갖다 주고 싶소. 저는 웃으며 그러시라고 했죠. 이장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마당에서 바라보면서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아픈 시골 어르신 하나가 잠시 개운함을 느낀 정도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폐가 대문 앞에 사람 5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마을 어르신 4분과 무태서 낚시하러 왔다는 중년 사내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장에게 저의 유자식초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고 했어요. 낚시꾼은 이장 집 아침에 식탁에서 그 식초물을 얻어 마시고 배멀미가 씻은 듯 가셨다며 저를 찾아왔지요. 저는 얼떨결에 마당 실험대 위에 있는 대접들에 우물물을 붓고 유자식초를 조금씩 타서 한 사람씩 대접에 담아드렸습니다. 5사람이 그 대접을 한꺼번에 비웠어요. 그러고는 다들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장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만원 지폐 3장을 꺼내 제 손에 쥐며 이렇게 말했어요. 강 선생, 이거 얼마예요? 나 병째로 하나 사가겠소. 다른 어르신들도 각기 10,000원짜리를 꺼냈죠. 낚시꾼은 50,000원짜리 한 장을 저에게 건네며 큰 병으로 2개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지폐들을 두 손에 쥐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었을까요? 대기업 임원 시절에도, 남의 자연 발효 대표 시절에도 저는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지폐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르신들이 병을 받아들고 대문을 나서자 저는 마당 감나무 아래에 그 지폐를 두 손으로 펴서 올려놓았죠. 10,000원 지폐 넉 장과 50,000원 지폐 한 장, 도합 9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꿇어앉아 아내의 사진을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정임아, 봤어? 이거 내가 오늘 식초 판 돈이야. 90,000원이야. 그러고는 저는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울에서 200억 계약을 앞에 두고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감나무 아래에서 저는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지요. 감나무 위로 하얀 봄나비 한 마리가 잠시 앉았다가 하늘로 올라갔고 저는 그 나비를 오랜 눈으로 봤습니다. 이장에게 첫 병을 판 뒤로 소학도의 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갔어요. 아침이면 마을 어르신 2-3명이 대문 앞에 서 계셨고 오후에는 무태서 들어온 낚시꾼들이 이장집을 거쳐 저희 폐가로 올라왔죠. 저는 마당 뒤편 장독대 항아리를 하나씩 조금스럽게 열어가며 유자 발효초를 소량씩 생산했습니다. 이 시식초는 100년 세월이 만들어낸 물건이었으니까요. 한 번에 뽑는 양은 아주 조금씩만 잡았어요. 5월로 접어들자 저는 마당 실험대를 아예 뜯어내고 그 자리에 낡은 나무로 짠 판매대 하나를 만들었죠. 병은 이장이 마을 창고에서 낡은 수주병들을 씻어다 주었고 뚜껑은 묻 오일장에서 나무 코르크로 새로 사다 끼웠어요. 저는 매일 저녁 대접에 담긴 그날의 매출을 감나무 밑동 옆에 놔둔 낡은 사기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하루 3만원, 5만원, 어떤 날은 10만원. 그렇게 항아리는 조금씩 무게가 늘어갔죠. 폐가는 이제 폐가가 아니었어요. 지붕은 뒷산 슬레이트로 임시로나마 덮었고 마루에는 새 자리를 깔았고 아궁이 옆에는 이장이 물려준 낡은 무쇠솥이 걸려 있었죠. 저는 아침이면 그 솥에 물을 끓여 밥을 짓고 유자 껍질 조각을 넣어 차를 우려 마셨어요. 68살 노인 혼자 사는 살림치고 그럭저럭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마당 감나무 아래에는 아내의 유자 향수병이 놓여 있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손을 씻고 하루를 시작했죠. 7월이 되면서 유자밭이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열매가 초록에서 노란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마당에서도 보였죠. 그 무렵부터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인 줄 알았죠. 그 다음 밤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언덕을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어요. 세 번째 밤에는 담벼락 아래에서 킁킁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다가봤지만 그 순간 소리는 뚝 그쳐 있었습니다. 이장에게 물었더니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강 선생, 그거 멧돼지예요. 유자 익은 냄새 맡고 산에서 내려오는 놈이요. 지난해에도 뒷골 김신의 밭 떼기를 밤새 쑥새밥 만들어 놨소. 조심하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당 뒤편에 장독대, 그 안에 100년 시식초와 5년치 유자 발효초, 그것이 지금 저의 전부였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창고에 낡은 쇠지뢰 하나를 마루 옆에 세워뒀습니다. 손잡이가 갈라져 손을 대면 나무 조각이 살에 박히는 건 물론이었지만 무게는 묵직했죠. 밤이면 등불을 하나만 켜놓고 아궁이 옆에 앉아 귀를 세웠습니다. 68 노인이 무슨 짐승과 맞서 싸운다는 말이 안 되는 일이란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항아리들은 저에게 목숨과 같은 물건이었죠.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물건이었고 아내가 좋아하던 그 향이 담긴 물건이었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저 강민우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무렵이었죠. 8월 초에 접어들면서 남해 하늘은 이상하게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종일 태풍 경보가 흘러나왔죠. 태풍 이름은 매미라고 했고 진로가 남해 정중앙을 향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장은 마을 방송을 통해 모두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말라고 방송을 돌렸죠. 저는 마당 뒤편에 항아리 모두를 두꺼운 비늘로 덮고 밧줄로 대나무 담벼락에 몇 겹으로 동여맸어요. 남은 유자즙 대접들은 아궁이 옆으로 들어놓았고 마루에 앉아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하늘이 낮게 내려앉았어요. 바람이 유자밭 언덕에서 소용들이 치기 시작했고 남해 바다는 이미 회색을 넘어 검은 빛으로 뒤척이고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늦게 마지막으로 유자밭 언덕 아래 절벽 쪽 항아리를 살피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절벽 아래에는 이장이 알려준 대로 밀물대 파도가 밀려드는 갯바위가 있었죠. 해가 뒷문을 나서서 오솔길을 따라 언덕 아래로 10분쯤 걸어 내려간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갈매기 우는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저는 그것이 사람의 비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오솔길을 벗어나 절벽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어요. 절벽 아래 갯바위에 하얀 요트 한 척이 옆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검은 파도가 그 위로 계속 밀려들고 있었고 갯바위 사이에 사람 하나가 다리가 낀 채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이 지긋친 할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이미 색을 잃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잠깐 자리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절벽 아래는 저의 몸 상태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태풍이 밀려오고 있었고 파도는 이미 갯바위 위까지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저 자리에 저 사람을 두고 폐가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금도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저를 향해 흔들었어요. 목이 다 쉬어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손짓만이 저를 붙잡았죠.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에 폐가에 처음 도착하던 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 온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 그때 나를 붙잡아준 것은 아내의 향수병 하나였지. 저는 폐가로 뛰어 올라가 창고에서 밧줄을 두 뭉치나 꺼내오고 이장 집으로 잠깐 들러 이장을 깨웠습니다. 이장과 마을 청년 2명이 함께 절벽 위까지 밧줄을 쥐고 왔죠. 저는 밧줄을 허리에 2겹으로 메고 이장에게 맡긴 뒤 절벽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68 무릎이 삐걱거렸고 관절이 마디마디 아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손잡이가 될 만한 바위 틈을 하나씩 짚어갔어요. 파도가 저를 향해 올라올 때마다 등에서 소름이 돋았죠. 갯바위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사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내의 다리는 갯바위 틈에 낀 요트 파편에 눌려 있었죠. 저는 옆에 굴러다니는 부러진 강목 하나를 지렛대 삼아 그 파편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저도 몰랐어요. 사내의 다리가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의 어깨를 제 등에 걸고 밧줄 매듭을 그 사람 허리에도 걸었죠. 위쪽에서 이장이 밧줄을 감아 올리기 시작했고 저는 사내를 등에 업은 채로 절벽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절벽을 다 올라와 폐가마루에 사내를 눕혔을 때 이미 하늘이 완전히 검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최대한 뜨겁게 데웠어요. 이불을 2겹, 3겹으로 덮고 사내의 손발을 마른 수건으로 문질렀죠. 사내는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궁이 옆에 유자 발효초를 우물물에 진하게 타서 뜨겁게 데운 뒤 사내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몇 모금이 목을 넘어가자 사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조금씩 그 주차를 흘려 넣었지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그러다 저의 얼굴을 알아본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저는 대답 대신 대접을 다시 그 입에 가져다 댔지요. 사내는 대접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두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대접을 놓지는 않았죠. 반쯤 남은 초차를 다 마시고 대접을 내려놓는 사내는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저 이 섬에서 만든 것이라고만 말했죠. 사내는 눈을 감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눈을 뜨고 저를 다시 쳐다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저 오늘 어르신께 살았습니다.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도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이불 안으로 넣어주었어요. 밖에는 태풍이 아직도 폐가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눕힌 사내는 곧 고난잠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밤새 아궁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죠. 이 낯선 사내가 누구인지 저는 그 밤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궁이 옆에 앉아 그 사람의 옅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오늘 이 사람 하나를 살렸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폐가의 벽을 흔들었고 저는 그 소리를 오래도록 듣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폐가 마당은 부러진 유자 장가지와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루의 사내를 살폈어요. 사내에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어젯밤보다 얼굴빛이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등을 대보니 열은 이미 내려 있었고 숨소리도 고르게 오르내렸어요. 저는 그제 안심하고 아궁이에 물을 올려 유자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은 무렵이었죠. 폐가마당 위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헛것을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곧이어 마당 흙먼지가 회오리처럼 일더군요. 저는 마루에서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었죠. 남해 하늘 위로 검은색 헬리콥터 2대가 저희 폐가 위를 낮게 선회하고 있었거든요. 헬리콥터 한 대가 유자밭 언덕 아래 공터에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6명이 오솔길을 뛰어올랐죠. 앞장선 사내가 저희 폐가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 회장님 여기 계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순간까지도 어젯밤 그 사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낚시 왔다가 조난당한 어느 어르신이겠거니 했죠. 마루에 있던 사내는 그 무렵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마루에 오르자 그는 손을 저어 그들에게 멈추게 했죠.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어제까지는 파랗게 질려 있던 얼굴이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아주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눈 안에 앉아 있었죠. 그 사람이 마당에 서 있는 저를 향해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백진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유자차 대접을 흘릴 뻔했어요. 백진구. 그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거든요. 아시아 최대 투자그룹인 진구캐피탈의 회장, 자산이 수십조 원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 저의 서울 시절 남해자연 발효 투자유치 자리에서도 언급됐던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의 폐가 마루에 앉아 있는 겁니다. 백 회장은 저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어제 저 살려주신 분이 어르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손을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 하나 살린 것 가지고 은혜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3개월 전에 이 섬에 죽을 뻔했습니다. 백 회장은 그 말에 잠깐 저의 얼굴을 오래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죠. 어르신,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민우라는 이름을 이 섬에 와서 이장에게조차 밝히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강 선생으로만 통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왠지 그 이름을 감출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강민우입니다. 서울에서 남해자연발효라는 작은 회사를 하다가 결국 이 섬으로 흘러들어왔죠. 백 회장이 저를 다시 오래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뭐라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복잡했죠. 강민우 어르신? 그 사람이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검은 정장의 사내에게 눈짓을 하자 그 사내가 태블릿 하나를 가져다가 그 앞에 놓았죠. 백 회장은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혹시 지난 3월에 서울에서 이사회 해임되신 그 강 대표님 맞으신가요? 20억 횡령 혐의로 언론에 나오셨던 그분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백 회장은 태블릿을 옆으로 내려놨죠. 어르신,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궁이 옆에 자리로 그 사람을 안내했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마당에서 조용히 물러나 대문 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마주 앉은 백 회장은 저에게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저는 사업하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젯밤 어르신이 저에게 흘려 넣어주신 그 초차 한 잔의 향, 그 맛, 저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초를 세상에 내놓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동안 이장이 소문을 내 마을 어르신들과 낚시꾼 몇 명이 저의 초를 마시고 놀라운 것은 봤지만 백 회장 같은 사람이 저의 초를 한 잔 마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무게였거든요.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폐가 뒤편에서 아주 오래된 시식초 항아리를 발견했거든요. 저는 그저 그 물건에 유자를 붙여놓은 것뿐입니다. 저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백 회장은 저의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오래된 시식초라는 말에 그 사람의 눈이 반짝였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의 사람들 데리고 그 항아리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를 마당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백 회장은 시식초 항아리 앞에 다가서서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았어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그 향을 맡던 그 사람은 무릎을 굽혀 항아리 옆에 손을 짚고 아주 오래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물건 세상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저에게 그 다리를 놓게 해주십시오.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남해 시내의 한 조용한 호텔방에서 저는 백 회장과 마주 앉았죠. 옆에는 백 회장의 회사 임원 3명과 변호사 2명이 있었고 저에게 백 회장이 서울에서 모셔온 노년의 발효식품 명인 한 분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백 회장은 저 강민우 어르신 대신 이런 자리에서 저를 지켜주실 어른이 계셔야 한다며 그 명인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계약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계약 금액은 500억 원이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 남해초의 런칭, 남해소학도 현대식 황토 발효장 건설, 그리고 강민우 명인의 이름을 브랜드 전면에 내세우는 조건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의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500억. 그 숫자가 도무지 저의 폐가마당과 이어지질 않았거든요. 저는 계약서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백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죠. 회장님, 한 가지만 조건 걸어도 될까요? 백 회장은 웃으며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이 초는 스테인리스 통에 담으면 그 순간 죽습니다. 반드시 옹기 항아리에서 숨쉬며 익어야 하거든요. 남해 소학도의 옹기와 폐가 뒤 저편 시식초 뿌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백 회장은 잠시 저를 보더니 아주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이 이 계약서의 첫 문장이 될 겁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인주의 손가락 끝을 눌렀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는 소학도 폐가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감나무 아래 앉아 아내의 유자 향수병과 사진을 앞에 놓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죠. 정임아, 500억이래, 500억. 저는 자꾸만 그 숫자를 소리내어 말했어요. 정임아,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감나무 위로 소확도의 밤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오열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도록 아내의 사진에 손끝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죠.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최고급 백화점 대리석 로비 한복판에 남해초라는 이름의 브랜드 런칭쇼가 열렸거든요. 저는 그날 아침 수학도에서 백 회장이 보내준 헬리콥터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 상공을 지날 때 창밖으로 저는 3월의 그 아파트, 대치동에 저의 옛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죠. 5개월 전 저는 자식들에게 등 떠밀려 남부터미널로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헬리콥터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백화점 로비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신문사와 방송국 카메라들이 정면에 자리 잡았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앞줄에 서 있었죠. 뒤쪽에는 강남의 사모님들과 미식가들, 발효식품 명인들,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서 백화장이 맞춰준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채로 무대에 오를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사회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남해초의 명인, 강민우 어르신. 저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죠.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강렬한 조명이 눈을 찌를 듯 밝았습니다. 저는 무대 정중앙의 마이크 앞에 섰죠. 무대 뒤로는 남해 소학도의 유자밭과 폐가 뒤편에 시식초 항아리를 담은 대형 영상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유자 향이 지금 저의 이름 뒤에서 서울 강남백화점 조명 아래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아래 관중석을 오래 내려다봤죠. 5개월 전 저를 이사회에서 몰아냈던 사람들, 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20억 횡령 혐의를 물었던 기자들, 저의 통장을 뺏어간 자식들, 저의 이름을 지워버리려 했던 후배놈, 그 얼굴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아주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68살에 남해 외딴 섬으로 죽으러 갔던 사람이죠.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섬 폐가 뒤편에서 저는 100년 전 누군가가 정성으로 담가두었던 시식초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물건이 저를 살려주었죠.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남해초는 저 강민우의 물건이 아니라 100년 전 어느 이름 모를 어른의 물건입니다. 그러자 관중석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야기를 이어갔죠. 이 초는 스테인리스 통이 아니라 반드시 옹기 항아리에서 숨을 쉬며 익습니다. 저희는 그 원칙 하나로 이 브랜드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한 병을 늦게 내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박수 소리가 그야말로 온 건물을 흔들었어요. 백 회장이 무대 옆에서 저를 향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죠. 그날 오후 남해초는 초도 물량 전량이 5시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선물 세트로 나온 오동나무 상자 안에 200ml짜리 병 3개들이 세트는 27만 원이었는데도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구하는 물건이 되었죠. 그 소식이 뉴스 저녁 시간에 전국으로 나가면서 저의 이름이 3월 이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신문지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억 횡령 혐의가 아니라 남해 폐가에서 되살아난 발효 명인이라는 이름으로였죠. 남해초 런칭 이후로 한 해가 흘렀어요. 소학도 유자밭 언덕 아래에는 백 회장이 약속대로 지어준 황토 발효장이 자리를 잡았죠. 나무와 흙으로만 지은 낮고 긴 건물이었어요. 그 안에는 남해 각지에서 옮겨온 옹기 항아리 300개가 줄지어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항아리를 하나하나 2번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69살 노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항아리 앞을 도는 것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강명이는 저 항아리들과 대화하는 것 같다며 웃었죠.
폐가는 이제 더 이상의 폐가가 아니었어요. 지붕과 기둥은 예전 나무 그대로 두었지만 안은 사람 사는 집으로 정성껏 손을 봐놨죠. 마루에는 저의 낡은 성경책과 아내의 유자 향수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마당 감나무 아래에는 아내의 사진과 촛대 하나가 놓인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 자리에 손을 씻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을 했죠.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서울 강북 어느 반지하 단칸방에서는 아주 다른 종류의 하루가 흐르고 있었죠.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서울 강북 어느 반지하 단칸방에서는 아주 다른 종류의 하루가 흐르고 있었죠. 그 방에는 이불이 개키지 않은 채로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컵라면 그릇 몇 개가 그대로 뒹굴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붉은색 최고장 통지서 몇 장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요. 그 방에 사는 사내는 바로 저의 후배놈 한준수였습니다. 남의 자연 발효를 통째로 삼킨 그놈은 그 뒤 저의 특허를 자기 이름으로 다시 등록해서 국내 대형 유통사와 대규모 계약을 맺으려 했죠. 그런데 저의 손 없이 그 발효 공정은 재현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스테인리스 통에 첨단 배양기를 붙여놓아도 그 향, 그 맛은 결코 나오지 않았던 거죠.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그놈의 회사는 상장은커녕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저를 몰아내던 그 이사회가 이번에는 준수놈을 몰아내기 위해 회의를 열었죠. 후배 준수놈에게 붙어있던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저를 언론에 팔아넘긴 기자들이 이번에는 준수놈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대표 배임 혐의를 물었죠. 준수놈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강남의 그 회사 대표실은 다른 사람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놈은 이제 반지하 단칸방에서 컵라면을 끓이며 하루를 보내는 신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태석이와 며느리 그리고 딸 수진이와 사위 그 네 사람도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석이는 위임장으로 넘어간 저의 대출을 자기 앞으로 다시 밀어놓았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죠. 며느리는 시집 사람들 전화를 다 끊고 친정으로 도망갔지만 친정 부모마저 사돈댁 빚 이야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딸 수준이가 하던 카페 두 곳은 6달 만에 문을 닫았고 그 확장 자금으로 밀린 대출이 사위의 어깨로 몰렸죠. 그 네 사람은 결국 준수놈이 사는 단지하 단칸방 옆방으로 하나둘 흘러들어왔죠. 한때 강남 아파트에서 국제학교 학비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반지하 옆방 컵라면을 나눠 먹는 신세가 되게 된 겁니다. 그해 봄 어느 저녁이었죠. 5사람은 반지하 옆방에서 낡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컵라면 하나씩을 들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 다큐 시장에 남해 소학도 특집이 방송되고 있었고 화면에는 유자밭 언덕과 황토 발효장 그리고 감색 정장을 입은 저 강민우의 얼굴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흘렀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나왔죠. 매출 500억을 달성한 남해 최의 명인 강민우 어르신은 여전히 남해 소역대의 폐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항아리 앞에 서십니다. 그 순간 후배 준수놈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쳤고 태석이는 컵라면 그릇을 방바닥에 뒤엎었고 수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죠. 며느리와 사위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 5사람의 얼굴에는 그 순간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감정만 떠오른 거죠.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를 형님을 다시 등쳐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탐욕이었죠. 준수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사람이 어려서 우리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 거요. 저 500억 그거 다 우리 목 아니오. 우리가 형님 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저거 그냥 형님 혼자 다 가져가면 그거 어디 될 소리요? 태석이가 이어 말했죠. 우리 아빠 원래 정 많은 사람이야. 우리가 가서 무릎만 꿇으면 아빠 눈물 흘리시고 우리 다시 안아주실 거야. 며느리는 손톱을 잘글잘글 씹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지금 당장 남해로 가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 이제 끝이야? 그 5사람은
그날 밤부터 남해로 내려갈 국리를 짰죠. 반지하 방 안에서 굴러다니던 몇만 원짜리 지폐를 모아 렌트카를 예약했고 다음날 이른 아침 5사람은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수학도로 들어가는 배에 오르자 배 안에서 관광객들이 힐끗힐끗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5사람은 그 시선을 자기들이 강민우의 명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눈치챈 시선이라 여기며 어깨에 힘을 주었죠. 수학도 선착장에 배가 닿았을 때 5사람은 오솔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효장 정문 앞에 도착한 순간 5사람의 어깨가 그만 무너져 내렸어요. 정문은 대리석과 나무로 지은 아주 정갈한 문이었죠. 문 옆에는 유니폼을 갖춰 입은 보안요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5사람이 다가서자 앞줄의 보안요원이 정중히 물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약하셨나요? 태석이가 억지로 어깨를 폈어요. 우리는 강명인 강민우 회장의 아들과 딸 일행이요. 지금 아버지를 보러 왔어. 얼른 문 좀 여시오. 보안요원은 아주 정중하게 무전을 잡았습니다. 발효장 안쪽 저의 지무실에서 저는 무전을 받았죠. 저희 비서실장 최 실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죠. 어르신, 정문 앞에 5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자칭 어르신 자녀분들과 또 옛 동업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창가에 서서 남해바다를 오래 바라봤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해초가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저의 사람들은 이미 서울 반지하방과 그 5사람의 소식을 저에게 전해준 지 오래였거든요. 다만 언제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나타날지 저는 그저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죠. 최 실장, 오늘은 예약 없는 손님은 받지 않는 날입니다. 그 5사람도 예약이 없으니 예외를 두지 마세요. 최 실장은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죠. 어르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덧붙였어요. 다만 강제로 밀치거나 다치게나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최 실장은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보안요원은 다시 정중하게 말했죠. 회장님 뜻으로는 오늘 예약받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손님 받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정식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태석이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뭐라고? 내가 이 사람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 뵈러 왔는데 무슨 예약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딸 수진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빠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몰라? 아빠 아빠 하고 부르면 아빠가 나올 거야. 하며 정문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며칠 후 문이 열리자 5사람이 무릎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태서이가 먼저 방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죠. 이제부터 저희가 아빠 옆에서 아빠 손 붙잡고 살게요. 딸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나 아빠 없이 못 살아. 아빠 나 그때 정신이 없었던 거 알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그 5사람을 내려다봤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태서가 3월 21일 아침 기억하니? 아빠가 회사에서 끌려나와 집에 갔던 날이야. 태석이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네가 아빠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니? 태석이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때 네가 아빠에게 국제학교 학비 이야기부터 꺼냈다. 아빠 몸 걱정도 안 하고 학비 이야기부터 한 거야. 수진아, 너는 그날 오후 네가 아빠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아빠 카페 확장 자금 대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부터 꺼냈다. 접견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태석이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눈을 감았죠. 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남부터미널에서 남해로 내려갈 때 너희 중 그 누구도 아빠를 배웅 나오지 않았다. 준수 자네 혼자 표를 끊어주며 3개월만 참으라고 했지. 그 3개월 동안 아빠는 폐가 폭우 지붕 아래에서 아내의 향수병을 껴안고 오열했다. 그 폐가마당에서 낫으로 억새를 베면서 손바닥이 다 터졌지. 남의 이 섬에서 그 항아리들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아빠는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서 태석이가 갑자기 흐느낌을 뚝 그치고 몸을 폈어요. 며느리가 그 옆에서 태석이의 옆구리를 툭 쳤죠. 태석이가 눈을 훔치고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근데 있잖아. 우리 법적으로 유류분리라는 게 있는 거 알잖아. 아빠 재산 다 자식이 반은 받아야 하는 거야. 우리 그거 소송으로도 갈 수 있어. 지금 우리 이렇게 무릎 꿇었을 때 그냥 얼마간 떼어주는 게 아빠도 편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주 이상하게 잔잔했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죠. 그저,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구나. 그 확인이 완료된 아주 잔잔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말했죠. 태서가 잘 들어라. 아빠라는 소리 오늘부로 하지 말아라. 나는 오늘부터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준수. 형님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이미 6개월 전에 서울 법무법인을 통해서 유류분 대상 전 재산 사회환원 공증 다 끝냈다. 남해초 지분 전량은 소학도 어촌마을 발전재단과 발효식품 명인 후계양성재단으로 이관되어 있다. 나는 이 발효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명인 한 사람일 뿐이다. 소송 걸 재산이 나에게는 한 푼도 없으니 걸테명 걸어봐라.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5사람의 얼굴에는 무릎을 꿇었을 때의 그 눈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처음으로 그 자리에 진짜 얼굴이 드러났죠. 태석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자식들 두고 재산을 사회에 다 준다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건 사기야. 이건 무효야. 딸 수진이는 방바닥을 두들기며 울부짖었죠. 며느리는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저는 5사람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빠 소리 듣지도 않아도 이제 살 수 있다. 너희들에게 재산을 남겨서 너희들을 짐승으로 만들 바에는 그 돈으로 이 섬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학교에 보내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아빠 부탁 하나만 하자. 이제 다시는 이 섬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너희들 얼굴 보는 것이 아빠에게 남은 유일한 병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려 접견실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최 실장이 저를 맞이했죠. 저의 등 뒤에서는 5사람의 절규와 발버둥이 대리석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보안 요원을 5명에게 신호를 보냈죠. 5사람은 그날 그 자리에서 소학도 천착장까지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발효장 뒷문을 열고 유자밭 언덕으로 내려갔어요. 초여름 남해의 저녁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저의 감색 정장 옷깃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저는 오래도록 남해 바다를 바라봤죠. 마음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고 통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어떤 무거운 것이 아주 조용히 저의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이상한 것이 인생입니다. 68살에 서울에서 통째로 쫓겨나 남해 외딴섬 폐가로 죽으러 들어갔던 저 강민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남해초 명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말이죠.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저의 이 흰머리와 이 굳은 살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내는 아마도 그저 아이고 여보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손이 거칠어졌어요. 그 말만 하며 저의 손등을 어루만졌을 겁니다. 저는 그 손등이 굳은 살이 이제 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디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